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야기는 화려한 배경 뒤에 숨겨진 한 여성의 진솔한 삶과 그녀를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을 판단하고 상처 주는지, 그리고 진실된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낼 텐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제1장 시어머니 생신, 불편한 서곡. 2010년대 후반의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촌은 주말의 여유로움과 함께 은은한 생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법조계 명문가로 알려진 이태성 전 대법관의 자택은 이른 시간부터 부산스러웠다. 오늘이 바로 안주인 윤정숙 여사의 생신이었기 때문이다. 맏며느리 김지연은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음식 재료들을 바리바리 챙겨 시댁으로 향했다. 그녀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지는 이제 겨우 1년 남짓. 늦은 나이에 아들 민호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린 그녀에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때로는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명문 법대를 나와 잘 나가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두 시누이, 이서진과 이서윤의 은근한 무시와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종종 불편하게 만들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시어머니의 생신상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예기치 않은 폭풍의 서곡이 될 운명이었다. 김지연은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익숙하게 앞치마부터 둘렀다. 벌써 1시간째 그녀는 넓은 주방을 홀로 분주하게 오가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전날 밤늦게까지 다듬고 재워둔 갈비찜이며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잡채와 나박김치까지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가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다. 아이고, 새아가 이렇게 일찍부터 서둘렀구나. 어서 오너라. 힘들었을 텐데. 마당에서 아침 운동을 마치고 들어오던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가 지연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맞이했다. 비록 며느리를 본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천성이 부지런하고 야무진 사람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어머님 생신이신데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차가 막힐까봐 좀 서둘렀더니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가져온 아이스박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 역시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야. 맏며느리답다. 다워. 윤 여사는 지연의 손을 잡고 가볍게 토닥였다. 그 손길에서 지연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다 할 테니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버님도 아직 주무시는 것 같던데요. 그럴까 일찍부터 오느라 고생이 많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고 시어머니가 거실로 향하자. 지연은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남편 이현우는 이른 아침부터 서재에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아들 민호는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미리 손질해온 재료들이 많았기에 망정이지.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터였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채소를 다듬고
냄비에 육수를 올리고 그릇을 꺼내 가지런히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는 제법 몸에 익어 편안하게 느껴졌다. 첫 결혼의 실패와 힘겨웠던 이혼 과정을 거치고 4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현우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집안일에 충실하며 새로운 가족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 어머님, 혹시 예전에 쓰시던 큰 도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찬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지연이 거실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그거 아마 찬장 맨 아래 칸 안쪽에 있을 게다. 칼도 좋은 건 아마 거기 같이 넣어뒀을 거고 부엌에는 구수한 갈비찜 끓는 빼는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군침을 돌게 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봄 햇살이 하얀 싱크대 위에서 반짝였다. 지연은 앞치마, 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단히 하고 본격적으로 요리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과정이자 그들의 행복한 미소를 통해 자신도 기쁨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시댁에 도착하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은 좀처럼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두 시누이. 이서진과 이서윤은 약속된 시간보다 한참이나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점심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사람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거실로 들어섰다. 짧은 트렌치 코트에 값비싼 명품 핸드백을 든 모습은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의 전형이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시어머니 생신을 위한 그 어떤 작은 선물이나 음식조차 들려있지 않았다. 부엌에서 바쁘게 손을 놀리던 지연은 잠시 손을 씻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두 시누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호들갑을 떨며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어머나, 형님 벌써 와 계셨어요. 저희가 조금 늦었죠. 아침부터 길이 어찌나 막히던지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잖아요. 큰 시누이 이서진이 특유의 과장된 몸짓과 함께 높은 톤으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게요. 형님, 저도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오전에만 해도 중요한 의뢰인 미팅이 2건이나 있었지 뭐예요. 정말이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니까요. 작은 시누이 이서윤 역시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바쁨을 과시하며 덧붙였다. 그녀는 거울을 꺼내 자신의 화장을 고치느라 지연에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에서 지연은 또다시 시작될 불편한 하루를 예감해야 했다. 제2장 보이지 않는 벽, 깊어지는 갈등.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는 두 딸의 변명 아닌 변명에 잠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별다른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래, 얘들아. 차가 많이 막혀서 힘들었겠구나. 이해는 한다만 오늘 같은 날은 좀 더 서둘러서 일찍 와 음식 준비도 좀 거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니. 상도 좀 넉넉하게 차려야 손님들 보기에도 좋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나무람이 섞여 있었지만 두 시누이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는 듯 했다. 네? 네? 어머님? 저희도 그러고 싶었는데 상황이 정말 여의치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달려왔거든요. 잠깐만 소파에 앉아서 쉬었다가
금방 도울게요. 큰 시누이 이서진이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작은 시누이 이서윤 역시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저는 오전에 중요한 재판 준비 때문에 밤을 꼴딱 새우다시피 했어요. 지금 정말 눈꺼풀이 청은망은이라니까요. 잠깐만 눈 좀 붙이고, 아니, 정신 좀 차리고 바로 거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슬그머니 거실 소파로 향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 명은 익숙하게 핸드폰을 꺼내들어 SNS 삼매경에 빠졌고, 다른 한 명은 파우치에서 화려한 립스틱을 꺼내 거울을 보며 입술을 꼼꼼하게 덧바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 어디에서도 방금 전까지 숨 돌릴 틈 없이 바로 왔다라거나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던 사람의 피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인내 깊은 한숨과 함께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김지연의 옆에 섰다. 지연은 속으로 역시 또 그렇구나 생각하며 묵묵히 다시 칼을 잡았다. 지난 1년간 수없이 반복되었던 풍경이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두 시누이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늦게 나타나서는 정작 음식 준비나 설거지 같은 굳은 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거나 자기들끼리만 웃고 떠들기 일쑤였다. 마치 이 집안의 모든 일은 당연히 새언니인 지연의 몫이라는 듯이 잠시 후 시어머니는 내가 잠깐 앞집에 줄 것이 있어서 다녀오마. 금방 올 테니 음식 좀 잘 보고 있거라 하고 자리를 비우셨다. 지연은 조용히 소고기, 미역국이 담긴 냄비를 저으며 불 조절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부엌으로 다시 들어온 시누이들이 자기들끼리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지연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혹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아, 솔직히 우리가 주말 아침부터 이렇게 시댁에 와서 음식 나르고 있어야 하는 거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야, 언니. 우리 둘 다 잘 나가는 변호사잖아. 이런 건 솔직히 우리랑 안 어울린다고. 작은 시누이 이서윤이 볼멘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생신상을 꼭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차려야 직성이 풀리시는 건지 요즘 얼마나 음식 잘하고 분위기 좋은 고급 식당 가망들이 많은데 그냥 그런데 예약해서 다 같이 편하게 식사하면 얼마나 좋아. 큰 시누이 이서진도 맞장구를 쳤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집안에 발 안 담그려고 했었어. 너무 가부장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분위기가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남편이 하도 조르고 또 오빠 생각해서 마지못해 온 거지. 정말 우리 남편도 그렇고 작은 서방님도 그렇고 우리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변호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 주말까지 이렇게 시댁일에 불려 나와서 부엌대기 노릇까지 해야 하냐고. 이서진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과 짜증이 가득했다. 아, 정말 내가 이러려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변호사 됐나 싶어서 자괴감이 든다니까. 돈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이서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참으며 묵묵히 칼질만 계속했다. 그들의 대화는 명백히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능력 없는 재혼녀 주제에 우리 오빠 잘 만나서 호강하는 줄이나 알아라라. 너 같은 여자가
감히 우리 같은 엘리트 변호사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의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근데 저 큰형님은 참 부지런하시긴 하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집에서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바리바리 싸우신 것 같던데 우리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데 이서진이 지연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아휴, 우리는 변호사지 전업주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형님이 알아서 다 하시라고 하지. 뭐, 안 그래?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형님 이서윤이 갑자기 지연에게 말을 걸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형님은 집에서 살림하는 게 전문이시니까 형님이 잘하시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글쎄요. 법률 자문 같은 거 해드릴까요? 어머님 생신 선물로.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자기들끼리 눈을 마주치며 깔깔거리고 웃더니 다시 거실 소파로 돌아가 버렸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시누이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능력 있는 여성들이라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행사, 그것도 시어머니의 생신날에 이렇게까지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 최소한의 성의와 예의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때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오셨고 소파에 앉아있던 두 시누이도 마지못해 뒤따라 들어와서는 음식 준비를 돕는 척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척일 뿐이었다. 어머, 형님, 이 나물은 어떻게 무쳐야 맛있어요? 그냥 간장이랑 참기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서진이 나물 접시를 앞에 두고 멀뚱멀뚱 서서 물었다. 아니, 간장 조금의 소금으로 간 맞추고 참기름이랑 다진 마늘, 깨소금도 약간 넣어서 조물조물 무치면 돼. 지연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머나 형님은 정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역시 주부 구단은 다르시다니까 안 그래? 동서 이서진이 이서윤을 보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니까요. 형님은 정말 천생의 주부, 살림꾼이신가 봐요. 집에서도 안 하는 요리를 여기 와서 하려니 아주 죽을 맛인데 형님은 너무 쉽게 척척 해내시잖아요. 역시 그런 걸 보면 신은 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안 그래요. 형님 저희 자매한테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법률 지식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손으로 하는 재주는 영 꽝이잖아요. 반면에 형님한테는 그 타고난 야무진 손재주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다행인 거죠. 뭐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 담긴 가시돋친 의미를 지연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릴지 몰라도 속으로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고작 살림밖에 없는 머리 빈 여자. 나이 먹고 애까지 딸린 주제에 굴러들어온 돌이 감히 형님 노릇 하려 드는 인간이라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두 시누이는 손으로 하는 일은 전혀 없이 오직 입으로만 요란하게 일하는 척했고 그나마 하는 신용조차 손길이 느릿느릿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아휴, 아무리 해도 이거 잘 못하겠어요. 형님, 괜히 저희가 망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형님께서 마저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맛있겠죠. 그렇죠? 이서진이 슬그머니 손을 떼며 말했다. 어머, 맞아. 동서, 우리가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음식 맛만 버리면 어떡해.
이건 정말 형님 전문 분야인데. 형님, 그냥 저희는 옆에서 구경만 할게요. 그것도 돕는 거죠. 이서윤도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치며 아예 뒤로 물러나 버렸다. 결국 그들은 설거지 그릇 하나 제대로 닦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부엌에 진동하는 구수한 갈비찜 냄새와 지글지글 생선 굽는 소리 사이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시누이의 높은 웃음소리와 수다 떠드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때 지연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애써 눌러왔던 분노와 서름, 그리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벽은 이미 너무나도 높아져 있었고 갈등의 골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이제는 그 벽을 허물든지 아니면 그 벽 앞에서 처절하게 싸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3장 폭발 직전, 그리고 남편의 등장. 김지연은 도마 위에 놓인 팔을 일정한 강력으로 썰면서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두 시누이, 이서진과 이서윤의 비아냥거림과 노골적인 무시는 더 이상 참아내기 힘든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단순한 푸념이나 불평을 넘어 지연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악의적인 험담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특히 아에 딸린 재혼녀, 오빠 재력 보고 시집온 꽃뱀.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지연의 손에 들린 칼날이 순간적으로 멈칫할 만큼 강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래, 내가 재혼한 것도 사실이고 아들 민호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지연은 속으로 되뇌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이 집안에서 맏며느리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다. 시부모님께는 공손했고 남편에게는 헌신적이었으며 심지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누이들에게조차 늘 웃는 얼굴로 먼저 다가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과 오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했다. 오늘 시어머니의 생신날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다. 지연은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뒤돌아 두 시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동서들, 지연이 평소보다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부름에 소파에 앉아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던 이서진과 이서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네가 감히 우리 대화에 끼어들어 라는 듯한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형님 저희한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큰 시누이 이서진이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물었다.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렇게 계속 소파에 앉아서 농땡이만 피우고 있을 거예요. 음식을 손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뭘 배우려면 최소한 태도라도 제대로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부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 배우겠다 말만 하고서는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둘이 하는 행동까지 똑같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두 시누이를 움찔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순간 부엌 안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이서진과 이서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와, 형님. 지금 저희한테 설교하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가 형님, 형님하고 불러주니까 진짜 뭐라도 된 줄 아시나 봐요. 작은 시누이 이서윤이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설마 진짜로 저희한테 큰형님 대접이라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이고, 배야. 정말 웃기지도 않으시네. 애 딸린 재혼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저렇게까지 당당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서진이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내며 말을 이었다. 뭐, 시댁 행사에 제일 먼저 와서 음식 좀 하고 집안일 좀 거들고 그러면 형님 자격이라도 생기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착각도 유분수죠. 안 그래요, 동서. 동서 말이 좀 심한 것 같네요. 방금 그 말, 명백한 비방에 모욕죄까지 해당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지연이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경고했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다. 비방 모욕,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저기요, 형님. 우리 둘 다 현직 변호사인 거 모르세요? 어디 감히 변호사 앞에서 법을 논하시려고 하세요? 조심 좀 하시죠. 말 함부로 하다가 형님이고 뭐고 우리 손에 수갑 채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서윤이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신용까지 하며 조롱했다. 맞아요. 막내 동서 말 잘 새겨 들으세요. 큰형님, 이건 농담 아니고 우리 진짜 그런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심기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서진이 협박하듯 덧붙였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두 사람은 배를 잡고 박장대소를 했다. 아주 대놓고 지연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었다. 이건 정말 더 이상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은 그저 어휴, 변호사면 뭐하나, 철딱선이 없는 것들, 괜히 상대에서 피곤해지지 말자 하며 무시해 왔지만 가만히 있으니 사람을 아주 가만히로 보는 모양이었다. 그런 식의 말은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동서들. 친정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어요.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사람 면전에 대고 비웃고 조롱하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뭐 친정, 지금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흉보는 거예요. 형님, 정말 말 다 하셨네요. 이서진이 발끈하며 소리쳤다. 예의가 없다고요? 우리가요? 우리야말로 예의 없이 구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법조인의 사명이자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말로 먹고 사는 변호사들 앞에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예의를 운운하는 건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안 그래, 동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라니 한심해서 정말 이서윤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들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의 지연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기운조차 없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치밀어 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서던 남편 이현우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그는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을 그대로 멈춘 채 싸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두 여동생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등장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떠들어대던 이서진과 이서윤은 마치 얼음이라도 된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부엌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잠시 후 현우는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경멸스럽다는 듯 두 여동생을 차갑게 쏘아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변호사 주제에 가소롭게 까불기는 그 한마디 그것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고 서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현우의 말에 두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막내 시누이 이서윤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였고 큰 시누이 이서진은 놀라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오빠를 바라보다가 겨우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다. 아,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냥 형님이랑 농담한 건데 아주버님께서 너무 심각하게 농담 현우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내 귀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방금 너희들이 짓거린 말들은 결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내 아내를 뭘로 보고 그따위 망발을 짓거리는 거냐? 너희들이 명색이 변호사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인격 존중도 모르는 거냐고. 현우의 분노는 마치 활화산처럼 폭발 직전에 이른 듯했다. 그의 눈빛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경멸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적잖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저렇게까지 분노해주는 남편이 너무나도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가명흑의 막이 내려질 것임을 예감하며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4회장 남편의 일갈, 그리고 드러나는 진실. 이현우의 싸늘한 한마디에 부엌 안의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떠들어대던 두 시누이. 이서진과 이서윤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한머릇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진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지연 역시 예상치 못한 남편의 등장과 그의 차가운 분노에 적잖이 놀란 듯 숨을 죽인 채 다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 아주버님. 그게 저희는 그냥 형님이랑 가볍게 농담을 한 것뿐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큰 시누이 이서진이 먼저 어색하게 침묵을 깨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듯했다. 농담 현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내 아내를 앞에 두고 그것도 어머님 생신날에 그따위 저급한 말들을 짓거려 놓고 이제 와서 농담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제정신이냐 명색이 변호사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예의 범절도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는 거냐고 묻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부엌 안의 모든 것을 짓누르는 듯했다. 아니, 아주버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솔직히 저희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재혼해서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오빠 덕에 편하게 사는 형님한테 저희가 할 말도 못해요. 작은 시누이 이서윤이 발끈하며 대들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는 듯했다.
현우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 지연을 한번 바라보았다. 지연은 그저 말없이 남편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현우의 가슴 속에서 더욱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다시 두 여동생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깔보는 너희 형수, 내 아내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나 그따위 망발을 짓거리는 거냐? 내 형님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뭘 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아주버님, 저희도 알 건 다 알아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평범한 아줌마잖아요. 아니, 뭐 평범하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가? 나이 45에 애까지 딸려서 시집 온 그런 사람이죠. 이서진이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녀는 오빠의 분노가 곧 사그라들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했다. 평범한 아줌마 현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래?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너희들처럼 번지르르한 변호사 명함 하나 목에 걸고 세상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하게 구는 너희들 눈에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그저 하찮게 보이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마치 폭탄 선언이라도 하듯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너희 형수, 김지연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 후에는 곧바로 UN 산하 국제 NGO에 합류해서 전 세계 분쟁 지역과 저개발 국가를 누비며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을 위해 일해 온 사람이다. 순간 이서진과 이서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입은 살짝 벌어진 채 굳어버렸다.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너희들이 국내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온갖 유세를 떨고 다닐 때 너희 형수는 아프리카 난민촌에서 말라리아와 싸우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중동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했으며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을 누볐다. 국제회의에서는 날카로운 지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각국 대표단들을 설득하며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법 제정에 앞장섰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UN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두 시누이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들이 평소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 오빠 돈 보고 재혼한 여자 정도로 폄하했던 새언니의 과거가 자신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것이었음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 이야기를 좀 해줄까? 현우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다. 너희 형수의 친정아버지는 너희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너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학문 연구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수십 년간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셨으며 대한민국 국제경제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받으시는 석학이셨다. 그리고 너희 형수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유럽 전역을 돌며 연주회를 가졌던 장래가 촉망되던 피아니스트셨고, 뭐라고요? 국제, 경제법, 석학, UN, 여성 인권, 고문, 이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이서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을 셔머니 뻔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엄청난 착각 속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 편견으로 새언니를 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변호사라는 직함이 형수 김지연의 삶과 업적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너희들이 그깟 변호사 자격증 하나 가졌다고 세상 전부를 다 가진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굴 때, 너희 형수는 침묵 속에서 훨씬 더 넓고 깊은 세상을 품고 살아왔던 거다. 너희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형수에게 너희들이 감히 그따위 모욕적인 언사들을 짓거려 현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낮고 위협적으로 가라앉았다. 부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두 시누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자기 혐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지연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남편과 시누이들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원망이나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이제 알겠냐, 현우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인간들이었는지, 그리고 너희 형수가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인지, 앞으로 다시는 내 아내에게 그따위 무례를 범하지 마라. 만약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나도 너희들을 내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현우는 차갑게 말을 맺고는 아내 지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부엌을 나섰다. 남겨진 두 시누이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길고 혹독한 침묵의 시간이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그들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 자리에는 오직 깊은 부끄러움과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제5장 충격과 침묵, 그리고 시아버지의 가르침, 이현우의 폭탄 선언이 휩쓸고 지나간 부엌은 그야말로 정적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오만함과 경멸로 가득 차 있던 두 시누이, 이서진과 이서윤은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고 한때 조롱과 비웃음으로 반짝이던 눈빛은 이제 극도의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흐려져 있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새언니 김지연이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명함도 내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견고했던 자존심과 편견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렸다.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싸늘하게 굳어버린 두 여동생을 뒤로하고 아내 지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은 채 부엌을 나섰다. 지연은 남편의 따뜻한 온기에 잠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한편의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 역시 부엌에서 흘러나온 심상치 않은 대화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현우는 어머니에게 잠시 부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고, 윤 여사는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며느리 지연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 역시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터였다. 잠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색했다. 특히 이서진과 이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간간히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가족들은 넓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연이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지만 그 누구도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간간히 들려오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 어색함을 더욱 증폭시켰다. 두 시누이는 약속이나 한 듯 지연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면서도 그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오빠 현우에게서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선으로 새언니를 판단하고 무시해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터였다. 그때였다.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시아버지 이태성 전 대법관이 조용히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직접적으로 두 딸을 나무라거나 부엌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있는 가르침과 함께 가족 전체를 향한 깊은 성찰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태성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특히 두 딸에게 더 오래 머무는 듯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 혹은 학벌이나 재산 같은 것들이 물론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런 외적인 조건들 뒤에 가려진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즉 인격과 삶의 깊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 두 시누이는 시아버지의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다. 마치 자신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서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평생을 법조계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지위나 학식을 내세우며 남을 셔머니 깔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늘 겸손하고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욱더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자신이 이룬 성취보다는 타인의 아픔에 더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내면이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의 시선이 잠시 지연에게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그녀의 숨겨진 가치를 진작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고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 변호사가 되었다. 그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직업이 너희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거나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한다. 법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를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이자 이 사회의 리더가 가져야 할 품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태성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와 권위는 식탁에 앉은 모든 이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특히 두 시누이에게는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아프고 따끔한 가르침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변호사라는 직함 뒤에 숨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지연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세아가, 그동안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 늙은 시어미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그런 깊은 속내와 훌륭한 경륜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잘하는 평범한 며느리로만 생각했으니 이 어미의 부족함이 너무나 크다.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의 서름이 조금이나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제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 도리를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족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말이다. 특히 두 시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혹독한 가르침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오만과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존중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은 식어갔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음식보다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교훈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날 밤 이태성 대법관 댁의 식탁은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엄숙한 성찰의 장이 되어 있었다. 제6장 변화의 시작, 그리고 지난날의 회상. 그날 저녁 시아버지 이태성 전 대법관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의 따뜻한 위로가 있었던 후 최 씨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두 시누이, 이서진과 이서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전까지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던 오만함과 경멸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색함과 함께 새언니 김지연을 향한 조심스러운 존중과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시댁 모임 때부터 그 변화는 더욱 확연히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가장 늦게 나타나 소파에 앉아 자기들끼리만 소공 어리던 두 사람이 그날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 준비를 돕고 있었다. 그리고 지연이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에게 다가와 어색하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형님, 오셨어요. 저희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큰 시누이 이서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손한 말투로 물었다. 아, 네. 동서,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저기 있는 채소들 좀 다듬어 주시겠어요? 지연이 부드럽게 대답하자 두 사람은 군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물론 그들의 손놀림은 여전히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심과 노력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연에게 형님은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라며 일을 떠넘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며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처럼 지연을 무시하거나 그녀의 말에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대신 그들은 지연의 의견을 먼저 셔머니 묻기도 하고 그녀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형님, 이번에 저희 로펌에서 국제인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혹시 형님께서 예전에 유엔에서 활동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시누이 이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 동서도 이제 형님한테 그런 어려운 부탁을 다 하네. 하긴, 우리 형님이 그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시니까 이서진이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다. 그들의 말투에는 이제 어떤 가시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연은 시누이들의 그런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난 일에 대해 굳이 다시 언급하거나 그들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평화로워진 시댁 분위기 속에서 지연은 종종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곤 했다. 특히 첫 번째 남편이었던 박동훈과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많은 깨달음을 안겨준 시간이었다. 젊은 시절 이탈리아 로마의 유엔 산하 국제 NGO에서 여성 인권 담당관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던 그녀는 그곳에서 외교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박동훈을 만났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외모, 그리고 지적인 대화 능력까지 갖춘 그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남자였다.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에 빠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여 아들 민호까지 낳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연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녀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박동훈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능력 있는 외교관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지극히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폭군이었다. 그는 아내 지연의 의견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항상 자신의 방식만을 강요했으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폭언을 퍼부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이건 내가 더 잘하니까 괜히 끼어들지 마.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같이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요? 당신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 그게 문제라고. 그냥 조용히 입 좀 다물고 있어. 그런 모욕적인 말들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지연은 참고 또 참았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무엇보다 어린 아들 민호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마저 끊어져 버렸다.
그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외교관으로서의 접대 업무라는 핑계로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결혼은 끝났구나. 지연은 처절한 절망감 속에서 깨달았다. 아들 민호가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고 민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무너진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 그리고 지긋지긋한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었다. 박동우는 교묘하게 재산을 숨기고 있었고, 유능한 변호사를 내세워 이혼 소송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며 그녀를 괴롭혔다. 지칠 대로 지친 지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당시 법조계에서 가장 강단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로 명성이 높았던 현재의 남편 이현우를 찾아갔다. 처음 상담실에서 마주했을 때 현우는 그녀의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절대 의료인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현우는 그녀의 이혼 소송을 맡게 되었고, 길고도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서류를 모으고 전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법정에서 그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루하루 고비의 연속이었지만 현우는 늘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께 서류를 검토하며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했고, 때로는 그녀의 지친 마음을 헤아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지연 씨 같은 분은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맑고 강인한 눈빛을 가진 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은 없었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길고 힘든 시간 동안 지연은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라는 관계를 넘어 인간적으로 그를 존경하고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이혼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현우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소송은 끝났지만 제 개인적인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연 씨, 혹시 제 마지막 사랑이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였다. 이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했다. 무엇보다 아들 민호를 생각하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녀의 주변을 지켜주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외로울까봐, 힘들어할까봐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우의 진심은 변함없었고 결국 지연은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녀 나이 45, 인생의 후반부로 향하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재혼 후 그녀가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역시 아들 민호의 적응 문제였다. 11살이던 민호는
나이에 비해 말이 적고 내성적인 아이였기에 새아버지 현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현우는 그런 민호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으며 늘 자상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민호야, 이 수학 문제 어렵니? 아빠랑 같이 한번 풀어볼까? 아빠가 예전에 수학은 좀 했거든. 네, 아저씨. 아니, 삼촌. 정말요? 그럼, 그럼, 삼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아빠라고 불러도 돼. 천천히 부담 갖지 말고, 재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잠시 머뭇거리던 민호가 마침내 현우를 아빠라고 불렀고, 그 모습을 본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현우는 8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줄곧 혼자 살아왔는데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에 민에게 더욱 애틋한 마음을 쏟았던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진짜 부자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민호도 점차 예전의 밝은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가족은 주말이면 함께 공원 산책을 하고 일요일 저녁이면 거실에 모여 앉아 보드게임을 하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쌓아갔다. 현우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저녁 시간에는 꼭 집에 들어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고 민호의 숙제를 봐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당신이랑 민호가 있어서 이제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기다려져 예전에는 일만 하는 기계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야. 당신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잘 지켜줘서 나는 너무나 고맙고 행복해. 여보, 남편의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지연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그녀의 삶에는 따뜻한 사랑과 잔잔한 평화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변화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제7장 진정한 가치, 내면의 평화, 그리고 새로운 희망. 그날 이후 시댁에서의 김지연의 위치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위태롭지 않았다. 그녀는 맏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존중받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두 시누이, 이서진과 이서윤은 지난날의 오만함을 깊이 반성하고 지연에게 진심으로 다가왔고 시아버지 이태성과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 역시 지연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인품을 인정하며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꼈다. 지연은 결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경력이나 학문적 성취를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가족들을 대했고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조율하며 진정한 어른의 역할을 해냈다. 그녀는 시누이들이 어려운 법률 문제로 고민할 때면 예리한 통찰력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집안일로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다가가 묵묵히 일을 도왔으며 아들 민회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지혜로운 엄마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가족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진정한 강함이란 높은 사회적 지위나 화려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풍경은 이제 그들 집안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예전처럼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미묘한 신경전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웃음과 격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이 가득했다. 형님, 이번에 제가 맡은 국제인권 관련 소송건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픈데 혹시 예전에 유엔에서 비슷한 사례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형님 경험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작은 시누이 이서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지연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머, 동서도 이제 우리 형님한테 어려운 부탁을 다 하네. 하긴, 형님이 그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큰 시누이 이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지연은 그런 시누이들의 변화가 내심 고맙고 대견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시누이들은 그녀의 조언에 깊이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감사해 했다. 시아버지 이태성 역시 종종 서재에서 지연과 단둘이 마주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법조계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는 며느리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인생의 지혜로운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인정했다. 세아가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밝아지고 따뜻해진 것 같구나. 내 남편의 현우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모두 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 민호에게도 늘 같은 것을 강조했다. 민호야, 세상에는 너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이 아주 많을 거란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 민호가 바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주었으면 좋겠어. 민호는 엄마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고 학교에서도 늘 친구들을 먼저 배려하고 약한 아이들을 셔먼이 도와주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성장해 갔다. 새아버지 현우 역시 그런 민호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으며 민호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지연은 가끔 창가에 앉아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곤 했다. 첫 번째 결혼의 실패와 아픔, 그리고 재혼 가정에서 겪었던 초기의 갈등과 오해들,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으며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화려했던 경력이나 사회적 성공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진정한 가치는 거창한 성취나 남들의 인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나아가 자신의 작은 능력이나마 타인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지연은 남편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여보, 저 다시 한번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좋은 일에 써보고 싶어요. 예전처럼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여성 이증권이나
아동 심리 상담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현우는 아내의 말에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여보, 당신이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당신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렇게 지연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해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 기대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진정한 삶의 의미이자 새로운 희망이었다. 주말 오후, 지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남편 현우는 아들 민호와 함께 거실 바닥에서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모든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을 바라보며 지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듯 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피어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라는 아름다운 꽃들이 그녀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향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믿는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될 터였다. 그녀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렬한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 한 여성의 삶과 성장을 그린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한 인간의 내면적 가치와 진실된 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편견과 오해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화합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김지연 씨가 겪었던 갈등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앞에서 용기를 얻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애정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삶의 다양한 모습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 순간이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